문재인 민주당에서 새해 벽두부터 야권 분열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야권 분열, 바로 이것이 문재인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전의 일부터 성큼성큼 이렇게 걷듯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준석의 국민의힘, 여기에서 당내 경선을 하던 그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홍준표, 윤석열 이 두 사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직선거로, 국민의힘 조직을 동원한 선거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 윤석열을 올렸다 하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에서 정통 보수 후보는 배제했다. 모조리 배제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부정 경선, 이런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를 선출했던 그 전당대회 때, 그때의 선거에서도 똑같이 정통 보수들이 배제됐던 것을 지금 보면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부정선거 의혹이 남아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에서는 어떻든 그러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선출했고, 바로 그때 이준석, 윤석열 팀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윤석열 팀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융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1월 말부터 이준석파와 윤석열파가 주도권 싸움을 시작했고, 그것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이준석 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팀, 이렇게 그룹과 그룹으로 대립 상태를 계속해왔다. 그것이 김종인 씨 문제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달아나 버린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의 그 겉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 3일 김종인의 쿠데타, 이것이 발생합니다. 1월 3일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 깜도 안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나 해라. 이렇게 찍어 누른 겁니다. 이것을 김종인의 쿠데타, 이렇게 부르고 있고, 바로 이날 원내대표 김기현이 사퇴를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권성동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됐든 시끄럽기만 했지 모두 쇼였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쇼는 쇼인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측에서 쇼를 한 사람들은 사표를 냈어도 도로 재신임을 했고, 윤석열 팀에서 사퇴를 한다든지 또 해촉을 한다든지 한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영영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팀 사람들만 다 쳐내고 나머지 이준석 팀에 있는 사람들은 원상복귀했다. 이제 이것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국민 대중은 김종인이 쿠데타를 했다. 또 윤석열이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역전을 시켰다. 나름대로 설명이 구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반 대중의 일들이고, 좀 이 심층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순간이 결국은 이준석, 윤석열이 같이 손을 잡는 거구나. 그러니까 3일 후 1월 6일에 봉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문재인 민주당도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미 알았다. 김종인, 이준석 측에서는 뒤에서 소곤소곤 계획을 꾸미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그저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만 보고도 다 읽어낸다. 지금은 그런 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월 3일 리마연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이준석, 윤석열 팀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정통 보수를 재건하고 후보를 교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대안이 없어서 불안한가? 그러면서 농담 삼아 그렇다면 정용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농담으로 했던 이야기가 1월 3일에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 갑자기 1월 5일인가 그쯤에 정용진 부회장의 인스타그램이 삭제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멸공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왔고 본인도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그게 실수였다 이러면서 또 복원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째 계속 정용진 부회장 뉴스가 이래저래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대선 전략, 그것을 이제 시동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거기에서 직접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뉴스가 1월 7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노영민 씨의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노영민 씨가 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것은 1월 7일이 아니고 이미 1월 5일이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1월 5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1월 6일도 아니고 1월 7일에 내보냈다.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하고 상관없이 이것의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읽어야 하겠죠. 1월 7일은 1월 6일의 다음 날입니다. 1월 6일에는 이준석, 윤석열이 봉합했던 그런 날이고, 그 다음에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내보낸 것인가, 이렇게 볼 정도로 1월 7일에 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1월 7일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입니다. 1월 7일에 보도된 여론조사는 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이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3일 김종인 쿠데타하고 국민의힘의 그 많은 쇼들, 사퇴쇼, 이런 영향이 포함이 됐겠죠. 완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잡아낸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노영민 인터뷰가 나온 바로 그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란히 보도가 됐고, 이 여론조사는 1위는 이재명 후보, 2위는 윤석열 후보, 3위가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3위지만 호감도는 안철수 후보가 1위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26%, 안철수 후보가 15%.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차이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1월 6일 봉합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월 6일 윤석열이 보수 지지층을 배신하고 이준석 밑으로 들어간 그 이준석, 윤석열의 봉합 결과가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도 올라가고 다음에도 올라간다는 것인가? 대략 그렇게 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대를 넘어가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그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고, 이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그 차이가 좁혀지더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어 버렸다. 분명히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이 다시 계속되고 있다. 뛰어넘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간격이 좁혀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노영민 씨의 인터뷰의 그 시기적 특징은 바로 이런 때 내보냈다,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있었는데 1월 6일 봉합, 이게 야권이 분열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윤석열이 소위 집토끼를 배반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수층 그리고 전통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탈한 사람들이 몽땅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쪽으로 갔다. 또 그쪽을 향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은 밖에서도 알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이재명 36%, 윤석열 26%인데 여기서 퍼내서 여기 무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퍼내서 안철수 15%가 자꾸 많아질 것이다. 윤석열은 줄어들고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여 성향의 언론 방송들 여기서도 이게 나중에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 측이 더 승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도 이미 나왔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아마 거의 전부가 이거를 계속 보도하고 또 그렇게 나와서 논평하고 이제 홍보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노영민 씨 인터뷰에서는 유엔사가 윤석열 후보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을 때 그거 위반이다 이러면서 경고했던 것을 비판하고 이상하게도 윤석열 후보 편을 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째서 노영민 씨가 문재인 민주당 편에서 윤석열 후보를 편들어주는 이야기를 할까? 미국을 비판하면서. 그런데 이게 미국 비판을 위해서 갖다 썼다고 하기에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번 인터뷰의 성격이 야권 분열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또 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쪽의 자료를 보면은 한국 대선에서 좌파 정권이 나오면 좋지 않다. 그러면 대립이나 분쟁이 가속화되고 또 걱정하는 무력 충돌도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미국 자료들 가운데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보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자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런 미국 측의 반응을 고려해서 보란듯이 윤석열 후보 편을 들어주면서 거봐라, 미국에서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노영민 씨의 인터뷰를 보면 일단 이런 내용들 우리가 다뤘던 이것을 보면은 어떻든 윤석열, 안철수 이 후보들 둘 다 잘해라. 지지를 많이 받아라. 이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둘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잘 되기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보면은 가령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막 올라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해졌다. 그러면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올라가고 이렇게 둘이서 그 시소를 타듯이 서로 점수를 한번 올리면 상대방이 한번 뺏어가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하는 한 응원한다는 입장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문재인 민주당이 이걸 부추기면서 좋아할까? 그거는 여기에 한 가지 바탕이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같은 그러니까 광의의 보수에 포함이 되죠. 이재명에게 가는 표하고 이 광의의 보수에 가는 표는 서로 오고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보수표를 가지고 혹은 중도까지 포함한 표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36%다. 만약에 한 40%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60%를 가지고 나눠 먹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표일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사람의 합의 100% 아니 모든 후보의 합의 100%는 되지 않죠. 투표율이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시소 게임을 즐겨라, 응원하겠다 이러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노영민 씨의 인터뷰에서 물론 신문에서는 이것을 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황교안 후보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공격했다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대선 전략으로 야권 분열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째서 황교안을 신경 쓰는 것일까? 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이들을 신경 쓸 만한 거리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대로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일이기는 한데 황교안 후보는 그 백신 외교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거의 최초로 미국에 가서 백신을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황교안 후보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는 그때 황교안 씨를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의 대표로 대우를 했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혹시 미국의 이러한 태도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황교안 씨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바로 한국 보수의 대표 그리고 또 지난 경력으로서는 거의 최고직에 올라갔던 사람 현재 현역 정치인으로는 이렇게 보는 다른 나라들의 그 시각을 신경을 쓴 것인가?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공격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는 이미 당내 경선에서도 배제됐고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후보 교체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거기에는 지금 인기 있는 홍준표 후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유승민 후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컷오프로 잘라낸 황교안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왜 그럴까 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준석, 윤석열 이들이 봉합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의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알고는 있겠죠. 현재 정통 보수는 후보 교체를 원합니다. 윤석열 내보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무너지게 되면, 윤석열이 쫓겨나게 되면, 그러면 누구를 후보로 데려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올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큰 검토 사항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홍준표 의원의 기회는 지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좀 전에는 홍준표 후보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랬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왜 그런가? 이준석 파가 경선에서 홍준표, 윤석열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사람이 모두 이준석 국민의힘이 미는 후보였다 하는 겁니다. 둘을 다 밀었다. 그게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힘도 선거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표를 할까 하고 이준석 파에서 평가를 한 힘이 비슷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게 부정경선이었다고 홍준표 의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윤석열 후보가 교체됐을 때 홍준표 의원은 같이 이미 끝나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후보가 교체됐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하는 게 홍준표 의원은 그 전에 윤석열에게 패배한 그 시점에서 끝이 났다. 왜냐하면 아주 유력한 두 명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교체돼도 국민의힘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없겠구나. 그 다음에 이 후보를 교체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이준석파 바른정당계의 국민의힘, 이게 몰락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을 복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당한 정당이 아니냐. 다시 고개 들고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박근혜 석방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끝났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백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용히 계십시오. 이거는 박근혜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이 탄핵을 시켰습니다. 촛불이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과 결국은 전 국민이 탄핵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게 문재인 민주당 정권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정권인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촛불 정권이 들어섰다. 이제 이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은 헌법과 국민 밑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위법, 위헌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이제 업보입니다. 근데 어떻든 그들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여당으로서 이렇게 지낸 그 5년, 근 5년의 기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이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면 복권까지 된 겁니다. 그렇게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다시 세상에 나와도 되는 겁니다. 국민적 용서를 받았고 국민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를 합시다. 현 시점에서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공존의 이웃으로. 그렇다면 그 새누리당을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복원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사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황교안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노영민 인터뷰를 내보낸 것인가? 자기네들의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이간질은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보수는 지금 한이 맺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차근차근 올라가면 과거의 모든 그 대통령들
그들이 전부 역사적으로 매장이 돼버린 이런 5년입니다. 실제로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다들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 한 맺힌 보수들은 무슨 이야기만 하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맺힌 사람들이 이제 친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그 아픈 상처에 소금만 뿌리면 바로 자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문재인 민주당을 어떻게 할 길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권,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에게 복수를 해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걸 써먹겠다. 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한이 맺힌 분노하고 있는 대중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찌르기만 하면 바로 보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그거는 현명하지 못한 태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봅시다. 이번 대선에 황교안이 후보로 나가면 좋겠느냐, 아니면 홍준표가 후보로 나가면 좋겠느냐. 여러분은 황교안 후보를 굉장히 원망하죠. 이번에 노영민 인터뷰에서도 황교안을 원망하라.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경우에 황교안을 선택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황교안 씨를 여러 차례 원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했습니다. 그게 유영하의 됨됨이다, 수준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정말 원망을 했다고 합시다. 원망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내 편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원망도 하지 않죠. 황교안은 박근혜와 한솥밥을 먹은 사이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냥 남인 것이죠. 욕하지 않는 홍준표가 가까운 게 아니고 욕하는 황교안이 가까운 거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잊고 적이 휘두르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적의 파리채 노릇을 해온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배신을 하고 나서 다시 황교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측에서 그러고 보니 바른정당 사람들의 등살 속에서 김종인과 한통속인 그들 사이에서 황교안이 나경원과 황교안이 외로운 싸움을 했구나. 그 사람들 싸움하다가 법정까지 드나들고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만일 후보를 지금 교체해서 황교안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복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일단은 보수, 그리고 이준석의 국민의힘에서 자랑하는 2030 뺍시다. 그러면 40세 이상 모두. 그리고 TK, PK. 이거 대통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통 보수 정당이 다시 복원이 돼서
정통 보수 후보로 황교안이 나온다. 이 경우는 안철수 후보도 기꺼이 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도울 겁니다. 같이 가위바위보해서 정하자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황교안 후보에게는 정통성이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이걸 막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그리고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죽이겠다 하고 이간질을 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야권 분열을 시키려고 한 것인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정통 보수가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이 근 5년간 독재 아래서 고생을 해왔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독재가 정당화돼 버렸습니다. 국민에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게 지금의 정권이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국민에게 명령하고 국민의 자유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정당시 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국민의 일꾼에 머물지 못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활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자유가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자유를 되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느냐? 국민에게 독재를 한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데에서 자유한국당을 복원해서 정통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을 창출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맺힌 보수는 이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 교체는 좌파에게 복수하는, 좌파에게 승리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5,100만 국민의 삶을 다시 정상화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정권 교체인 것입니다. 같이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도 용서하고 좌파도 이제 더는 무슨 5.18이니 세월호니 뭐니 하면서 그 한 맺힌 마음을 계속 안고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모두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사실 지금 대중은 황교안을 시원찮게 보고 있습니다. 보기에 사람이 순에 빠지고 어디 쇼도 할 줄 모르고
게다가 힘도 없어 보이고 또 인기도 없고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망해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아주 가장 강한 상대인 문재인 민주당은 이러한 정통 보수의 재건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황교안이 후보로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눈길을 끕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나 청와대, 사실 그들은 이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아주 고단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선거마다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정식으로도 이기고 또 법을 위반하고 뭐 이런 술수를 써서도 이기고. 그런데 그런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일반 대중하고는 다르게 보는구나. 바로 그 정통 보수라든지 황교안, 사람들이 무시하고 만만하게 여기던 그들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구나. 이건 뭔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안철수, 윤석열에 대해서는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안철수 이제 인기도 올라갈 거다. 윤석열 잘해라. 어째서 그럴까? 저 사람들은 해봤자 마지막까지 완주 못한다. 혹은 정상까지 못 온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아마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안철수, 윤석열은 어차피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등급도 2등급도 아닌 그저 3등급 정도 된다. 그러니 마음 좋게 박수 쳐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경 쓰는 것은 이상하게도 황교안인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이준석의 국민의힘 속에서 홍준표는 아까 그런 이유로 젖혀놓읍시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황교안만 맹공격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황교안 씨는 지금 조직이 있다고 해도 변변치 않습니다. 지지율도 낮습니다. 글쎄 왜 그럴까?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좀 따져보기는 했는데 연초부터 이거 야권을 때려잡자, 야권 분열시키자 하면서 꺼내든 게 왜 황교안일까? 이제 이거는 머지않아 우리가 확인을 하겠죠. 그들이 왜 황교안을 두려워하는지. 자, 그렇다면 정통 보수 재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하니까 가장 무서운 걸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고작 한 2달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5년 가까이 이 정통보수 정치 세력은 축출되어 있었습니다. 얼음 감옥에 갇혀 있다시피 그런 괴로운 세월을 보내면서 거의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정통보수가 깨어날 수 있겠는가, 이 기간 안에. 다행히도 이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의 국민의힘에서 아예
황교안이라는 이름은 자기들이 홍보해서 무조건 빼버리는 이 인터넷 세상에서 황교안은 금치거가 돼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뭐 당내 경선 컷오프는 그렇게 됐다고 치는데 그 후에도 계속 대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5년 내내 보수 대중은 이 정통보수,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배신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이 정통보수 정치 세력이 윤석열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윤석열은 받아들였으면서 이쪽 보수 정통 보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배신자다 저거 복수하겠다 이런 타령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에게 이걸 하나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거 깨뜨리고 여러분은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수 대중이 이걸 깨뜨려야 그래야 자유도 되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정통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좁아터진 속 좁은 그리고 남을 찍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이 순간에 다 내다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 길로 가야 하는가? 쉬운 길은 없는가? 이미 뽑아놓은 윤석열로 어떻게 대충 해볼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윤석열 체제로는 문재인 민주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이 두려워하지 않는 적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적이 만만해하는 상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다. 게다가 이준석, 윤석열 이들은 모두 도덕성조차 바닥입니다. 지난 5년 세월 동안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치 세력의 취급을 받은 보수, 그 보수 대중은 품위도 명예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는 영영 정통 보수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무렴치한 짓을 해도 우리 편은 편들고 악착같이 싸우자 하는 좌파가 돼버린 것이죠. 다시 본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대선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경주대회. 즉 그게 이번 대선이다. 문재인 민주당에게는 사륜구동 랜드로버가 있습니다. 장비 좋죠. 그런데 그들은 도덕성도 애국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도 있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체제, 이들을 지금 지지하는 대중들은 이 사람들도 사륜구동 랜드로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데 그거 눈이 삐뚤어진 겁니다.
이준석, 윤석열 체제는 T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로버 아닙니다. 이제 뒤늦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후보 역시 T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코 2대, 이들은 정통 보수가 아닙니다. 치명적이죠. 정통 보수는 지금 사륜구동은 아니고 사륜마차를 가지고 출전을 하려고 합니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T코도 없습니다. 탱크 한 대 없던 6.25 때 우리 국군처럼 그런 처지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T코를 가지고는 사륜구동 랜드로버를 이길 수 없습니다. T코를 가지고는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서 완주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랜드로버도 이거는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차는 오히려 완주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밀어주게 되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이빨은 이준석은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막에도 요즘에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시대를 모른다. 2030이 최고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거는 고속도로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냥 생으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대회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것은 이준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민주당은 바로 이걸 막으려고, 바로 이래서 정통 보수 재건을 두려워하면서 직접 나선 것인가? 그래서 T코 2대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면서 겨우 마차 끌고 나온 황교안을, 그리고 지금에 와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면서 공격하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